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메를로 퐁티의 행동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제목을 반사행동에 나타난 의미작용이다, 이렇게 제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제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이 의미작용은 바로 신체의식의 어떠한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구조에서 메를로 퐁티는 신체의식이란 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형태의 범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이 형태의 범주에서 나타나는 의미작용,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의 구조는 30세 때 이 초안이 작성이 됐고요. 37세 때 지각의 현상학을 썼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신체의식이라는 용어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의미작용 혹은 형태의 범주는 지각현상학에서의 그러한 신체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제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의 이 반사행동에 이 의미작용이 내재해 있더라, 이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반사행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신경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모든 운동은 그 정신적 행위 혹은 혼적 행위로 인식이 되어 왔고, 또 메를로 퐁티도 여기에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사행동이란 것은 의식과는 무관한 행동입니다. 의식은 우리의 대뇌에서 주어지는데요. 대뇌하고는 무관하게 우리의 이 중추신경 내에서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신경은 우리가 인식을 할 때 물리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 자체에서 무슨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사행동이라고 하는데, 이 반사 이론을 가지고 유몰론적인 어떠한 그러한 주장을 편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유몰론적인 어떠한 잔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사행동에 내재된 의미지향 혹은 형태의 범주 혹은 신체의식,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감각 이면에 정신이 부착되어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설이 정신과 의식과 감각과의 이 관계를 논하면서 상호 침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저 깊은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 이면에 달라붙어 있어서 곧바로 우리의 의식 이면에서 정신적인 행위를 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은 즉자 존재이고 또한 의식에 달라붙어 있는 정신은 대자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식을 하나의 정신과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메를로 퐁티는 오히려 감각 이면에 부착된 이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이 신경, 감각과의 이러한 상호 침투를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사행동 이면에 정신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형태의 범주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감각이 일어날 때 곧바로 의미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은 논증을 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의 구조는 지각의 현상학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이제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견해에 있어서는 행동의 구조에서 지각의 현상학이 나아간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메를로 퐁티가 행동의 구조를 쓸 때 그때 이미 메를로 퐁티는 후설의 그 현상학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중첩된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의 구조를 이 지각 현상학에 이러한 부속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각 현상학에 나타난 감각 이면에 부착되어 있는 정신을 사실은 행동의 구조에서 논증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구조는
생리학적인 발견으로부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이러한 현대 철학은 메타 철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다른 학문에서 발견된 것을 철학적으로 승화시킨 그러한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의 구조는 생리학적인 발견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메를로 퐁티가 현상학에 이것을 깊이 도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유물론 철학자들은 이 반사 행동에 대해서 하나의 유물론적 잔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아메바를 놓고 보았을 때 아메바는 아주 그 원시적인 하나의 생명체이죠. 이 아메바는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거기에는 어떠한 시각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촉각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쭉 늘려서 이제 환경이 변화됐을 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촉각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기능이 우리 신체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이제 성기가 발기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기의 경우에도 사실은 흥분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흥분이라는 것은 의식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의식에서 어떠한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어떠한 행동에서 의식이 나타나고 정신이 출현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향성을 보았을 때 정신에서 의식에서 행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이 반영되어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지 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의식이 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설이 말하는 지향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향성은 이렇게 정신에서 의식에서 행동으로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는 것이지 물질로부터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로부터 정신이 출현했다는 것은 오히려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출현했다 이거하고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으로부터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 역으로는 우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설이 말하는 지향성이고 메를로 퐁티가 말하는 그 지향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물론적인 사고로는 전혀 여기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메를로 퐁티가 잠시 이 사회주의에 이렇게 동조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전혀 메를로 퐁티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메를로 퐁티는 생리학에서의 이 발견을 이제 철학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생리학 중에서도 특히 이 반사 행동 그리고 이 신경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그 성과를 가지고 이렇게 그의 철학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반사 행동 이론을 가지고 이것을 논증했고요. 두 번째는 게슈탈트 이론을 가지고 이것을 논증했습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이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말한 이러한 내용들을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반사 행동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 행동, 이것은 무조건 반사이죠. 우리의 이 지각에 대한 반응에는요, 하나의 행위죠, 행동이죠, 운동이죠. 이것은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의식적 반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적 반응은 대뇌로부터 의식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운동이죠. 그런데 이 반사란 것은 대뇌하고는 의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중추신경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뇌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추신경에서 알아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반사이고 반사 행동이고 무조건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들을 우리는 우리 이 삶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무릎 반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걸터 앉아 있는데 무릎을 툭 치면은 이 발이 자동적으로 툭 하고 올라옵니다. 이것을 무릎 반사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대뇌의 행동이 아니고
중추신경 내에서 그냥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걷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늘 이 무릎은 앞으로만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굽혀서 뒤를 짚어줍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무릎 반사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중추신경에서 알아서 지금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계에서 자체적인 운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 반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도 그렇고요. 배변도 그렇고요. 또 젖을 주는 것도 그렇고요. 또 우리에게는 회피 행위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조건 반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침, 재채기, 하품 이러한 것들도 그냥 우리의 연수에서 그냥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뇌까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동공 반사, 동공 확장, 우리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동공이 자동적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밝은 데 나오면 축소됩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신경 자체 내에서 그냥 일어나는 그런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하는 행위 자체가 전부 이렇게 하나의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신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신적인 어떤 요소가 이 감각 내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이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론이 이 반사궁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대뇌까지 개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 자체만의 그러한 행동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에게 어떠한 수용기가 있다고 합시다. 이것은 망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감각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경세포들을 통해서 이제 반사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이제 도식화한 것이 이 반사궁이라는 이러한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사궁 이론을 한번 좀 살펴볼 것 같으면요. 이 반사궁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 수용기로부터 해서 반사세포들을 통해서 이제 반사 행동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반사 중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은데요. 이 수용기가 하나의 감각기관입니다. 여기에서의 어떠한 이 충격을 받으면 이것이 이제 구심성 신경회로를 통해서 중추신경에 이르르고 이 중추신경이 바로 반사중추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심성 신경회로를 따라서 이제는 효과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효과기는 하나의 근육의 운동, 활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반사궁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반사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중추신경이 존재한다는 것은 크로낙시가 존재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낙시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이 자극을 받고 여기에 반응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극과 동시에 우리가 행동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미세한 시간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극과 동시에 우리가 몸이 움직인다면 우리가 물에 데일 일이 없죠. 물이 닿자마자 바로 손이 움직일 테니까요. 그런데 크로낙시가 존재합니다. 반사하는 데 시간이 존재합니다. 아주 최소한의 시간이죠. 그 사이에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반사 행위 속에 이러한 중추신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반사궁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전적인 하나의 좀 이론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1906년경에 쉐링턴이 하나의 이론을 들고 나옵니다. 이 단순 반사궁 이론만으로는 우리의 이 반사 행동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론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쉐링턴의 상호 억제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쉐링턴은 1906년도에 신경계의 통합활동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서 쉐링턴은 우리의 이러한 감각기관은 이 수용기는 외부 수용기가 있고 내부 수용기가 있고 자기 수용기가 있다 이렇게 이 감각기관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외부 수용기로서는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처럼 체외에 있는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경세포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부 수용기는 미각과 같이 체내에 있는 하나의 그 신경계, 수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자기 수용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근육과 힘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의 그러한 수용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호 억제의 법칙이 이제 나옵니다. 근육 행동 관련해서 여기에도 하나의 그 수용기가 존재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쉐링턴은 근육의 자기 수용기와 신경간, 이 간이라는 것은 신경줄기입니다. 이것이 반사 행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고양이나 원숭이 이러한 동물을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대뇌를 제거시키고요. 그리고 피부 촉각 신경을 이제는 단절을 시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이러한 동물들이 서는 것을 발견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대뇌나 피부 촉각 신경이 단절된 상태에서도 동물들이 똑바로 선다는 것을 이제는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이제 단순 반사궁 이론만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생물들은 전체의 통합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쉐링턴은 또 이렇게 반사궁 이론을 넘어서는 이 자극과 반응의 적응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로서요, 우리가 모기에 물렸을 때 우리는 이제 긁습니다. 그걸 긁기 반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때 이 단순 반사궁 이론으로는 그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부위에 물렸을 때 우리는 손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서 그것을 긁습니다. 그런데 이 반사궁 이론으로는 이 신경계가 여기서 어떤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놓고 보았을 때 어떠한 통합적인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손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서 그것을 긁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보았을 때 단순 반사궁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 반사궁 이론은 주로 선적입니다. 그리고 종적입니다. 이렇게 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또 종적으로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를 보면은 순환적이라는 것입니다. 공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횡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긁기 반응이나 또 이 다른 여러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이렇게 선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적이 아니고 횡적으로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물체, 어떤 목표 지점을 보여주고 눈을 가리우고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니다. 그곳을. 자, 이때 눈을 가렸기 때문에 시각은 멈췄어요. 그런데도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어떠한 이 시각을 의존해서 그가 갔다는 것이 아닌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놓고 보았을 때 어떤 통합적인 그런 활동이 존재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쥐가 어떤 미로를 통과하는데요. 쥐에게서 이 자동 운동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소뇌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쥐는 이 미로를 능히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체의 경우도 있습니다. 필체가 종이에 쓸 때의 필체와 칠판에 쓸 때의 필체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은 손가락에 있는 이 촉각으로 이 글씨를 썼는데 이 촉각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에 쓸 때의 촉각과 칠판에 쓸 때의 촉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이 단순 반사궁 이론, 선적이고 종적인 이러한 이론만으로는 우리의 반사 행동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 반사 행동은 보면은 상당히 공간적이고 그리고 이 신경과 신경을 서로 오가는 그러한 그 횡적인 그러한 운동들이 존재하더라. 이것을 이제 쉐링턴이 얘기했고 또한 메릴리 퐁티도 이것을 고스란히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이제 메를로 퐁티는 게슈탈트 심리학 이론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또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게슈탈트 심리학 이론을 메를로 퐁티가 이제 가져다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베르트 하이머의 시지각 원리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베르트 하이머가 이제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보여지는 풍경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히 밖에 있는 풍경들은 정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기는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트 하이머가 프랑크푸르트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무슨 장난감을 하나 사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사기와 비슷한 그러한 것이었는데 이제 고정된 장면들이 연결이 되니까 하나의 움직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화의 영사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러한 장난감을 이제 사서 유심히 관찰을 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그 공간에서 빛 두 개를 놓고요. 하나를 껐다 켰다를 합니다. 두 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껐다 켰다 해주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시지각으로는 이것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빛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베르트 하이머는 시지각 원리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먼저 유사성의 원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무엇을 인식할 때 유사한 것 중심으로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접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연결시켜서 이제는 하나로 인식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폐쇄성의 원리인데 이제는 이 형태와 이 배경을 전체를 하나로 묶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형태로 해서 형태와 장을 인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폐쇄성의 하나의 그 원리 요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이 뭉텅이들을 서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좋은 연속성의 원리 또한 좋은 모양의 원리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형태와 장식으로 해서 연결해서 우리는 인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르트 하이머의 시지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전체를 인식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어떠한 그 결과가 도출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항상 부분의 합 이상이고 이 전체를 통해서 온전한 인식이 이루어진다. 인간은 전체로 인식하는 존재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식을 하나의 이런 촉각식으로 감각적 요소들의 어떠한 전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 전체로 해서 인식을 하더라. 그래서 게슈탈트 이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게슈탈트라는 말 자체가 형태라는 의미입니다. 독일어로 형태를 게슈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심리학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베르트 하이머와 함께 공동 연구를 한 ���러라는 학자는 여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신물리학적 동형 이성의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물리가 동형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이성이죠. 성격이 달라요. 정신과 물리학, 이 성격이 다른데 동형으로 인식을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약간 어려운 용어로 현상학적 현실성과 신경계가 동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상학적 현실성과 신경계가 서로 동등하다. 여기에서 현상학적 현실성이라는 것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한 것과 그리고 신경계, 이 물질이 이 경험한 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는 얘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과 인식한 것이죠. 그리고 신경계가 서로 동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상을 말하는 것이고 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형태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신경계가 서로 동등하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수용기를 통해서 뭔가를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용기에 주어진 이것과 중추신경에서 받아들인 이것은 서로 일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경험의 어떠한 구조, 그리고 현상학적 현실성, 이것이 인상으로 출현하겠죠. 이것과 이 중추신경과는 일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경계는 일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 중추신경도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받아들일 때, 인식을 할 때 통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형태적으로 받아들이고 공간적으로 받아들이고 통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수용기에서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상학적 현실성에서 경험의 구조에서 이것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상 전체가 고스란히 이 중추신경하고 서로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적, 촉각적 인상 성립과 중추신경의 이 결합이 이 둘은 같다는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극기 반응이나 눈 가리고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식을 할 때 이것 전체를 다 인식한 상태에서 이것이 중추신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로서 이 ���러는 물건을 잡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어린 아이가 잡습니다. 여기 이것은 반사 행동이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그냥 행동인 것입니다. 물건을 잡습니다. 물건을 잡는데 어린 아이의 눈이 이제 그 물건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잡는 것은 손입니다. 촉각입니다. 말하자면 눈이 보았고 이 촉각으로 이제는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반사신경 이론에 따르면은 이 어린아이의 눈은 잡을 때에는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손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잡는다는 것입니다. 눈은 물건을 계속 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이 한 통합적인 활동으로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사궁 이론만 가지고는 이것이 다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반사궁 이론에서 이제 확장된 것을 얘기한다면은 오히려 이 수용기에서 이 전체적인 인식이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인상에 있는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중추신경계로 가서 이게 움직였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이 어린 아이가 물건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손을 바라보지 않고 곧바로 그것을 집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러는 기능의 조직화 혹은 대체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능의 재조직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잡거나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이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이 아주 숙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왼손에 영향을 주는 이 뇌가 이제 마비가 왔습니다. 이러한 이제 질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전혀 거리낌 없이 오른손으로 그것을 잡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능의 재조직화입니다. 그리고 대체 행동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지를 묶어 놨어도 무엇을 행동을 할 때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가리켜서 우회 행동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기능의 재조직화나 또한 대체 행동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통합적으로 어떠한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 통합적인 것이 고스란히 이 중추신경에 이르러서 여기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더라. 이것을 이제 입증을 하고 논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메를로 퐁티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형태의 범주를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 수용기가 무엇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이 인상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흥분을 일으키는데 흥분 에너지죠. 이것이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형태의 범주가 여기에는 상정이 돼야 된다. 우리 이 감각기관 내에는 신경계에는 하나의 형태의 범주가 있더라. 그리고 이 형태의 범주가 형태를 인식하게 해서 이렇게 영향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메를로 퐁테인은 이제 기존 후설에 있는 철학을 여기에 이제 도입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때 일어난 우리의 인상에는 하나의 의미작용이 포함되어 있더라.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인상은 사물에서 받아들이는 그 경험과 동일하지 않더라.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작용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 이것은 기존 전통 철학에서 아주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는 이야기이죠. 이것을 여기에 이제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형태의 범주가 있는데 이 형태를 인식할 때 의미작용도 함께 인식을 해서 이 중추신경에 반응을 시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형태의 범주와 기능적 체계다 해서 이것이 이제 기능적 체계입니다. 말하자면 형태를 통해서는 통합된 전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흥분을 야기시킵니다. 말하자면 이 수용기의 감각기관과 이 형태 범주에서 이제 하나의 흥분을 만들어냅니다. 이 흥분이 이제 구심성 신경회로를 통해서 중추신경을 통해서 전체에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때 나타난 것을 흥분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흥분에는 이 경험적인 요소와 하나의 형태 범주에서 나타난 하나의 의미적인 요소가 함께 이 안에서 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여인을 바라봤을 때 형태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젊은 청년에게서는 또 다른 의미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흥분의 강도는 다릅니다. 그냥 전혀 자기와 무관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하고 또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달리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흥분이 고스란히 중추적 신경에게 적용이 되고 말초신경에 적용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운동이 일어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에는 궁극적인 목적성이 내재되어 있더라. 하나의 형태에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더라. 여기에서의 이 의미라는 것은요, 유기체의 생존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동물이 있고 또 인간이 있고 또 이런 여러 유기체들이 있는데 그 유기체의 고유의 속성이 바로 이 형태에서 의미작용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맹수가 이제 먹잇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행동을 합니다.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맹수가 바라보는 그러한 토끼와 같은 그러한 동물이나 또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토끼와 같은 그 동물은 이 달리 인식이 되집니다. 말하자면 맹수는 그것을 잡으려고 뛰쳐나가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그것을 보고 또 다른 그러한 감각을 느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형태의 범주 내에는 의미작용의 선천적인 틀이 내재해 있더라.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러한 흥분이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유발을 시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작용의 선천적인 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지각의 현상학에서는 신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극이 결코 외적 작용에 대한 수동적인 기록만은 아니다. 여기에 반드시 의미가 반영이 되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를리 퐁티는 여기에 대한 논증을 이제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이론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증을 합니다. 이제 파블로프는 조건 반사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무조건 반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블로프가 이 반사 행동 중에는 조건 반사도 있다는 것을 이제 논증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이 반사 행동에는 무조건적인 그런 동물적인 그런 반응만 있는 줄 알았는데 파블로프 실험에 의하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반사를 가리켜서 자유 반사라고도 합니다. 말하자면 조건 하에 형성된 반사인데 여기에는 자유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 반사라고 합니다. 무조건 반사는 선천적으로 가진 그런 반사인데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이론이고요.
이제 파블로프는 여기에 대해서 조건 반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블로프는 이것을 개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했는데요. 개에게 먹이를 줄 때 항상 메트로놈 음을 이렇게 발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먹을 것이 올 때마다 항상 이 메트로놈 음이 이제는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먹이는 주지 않고 메트로놈 음만 발산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도 이 개가 침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의 이 청각에 의해서 이제 침샘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반사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 이 개가 먹이에 대한 하나의 기대를 해서 이렇게 침을 흘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파블로프는 이것을 설명할 때 오히려 신경에 새로운 경로가 이렇게 출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메를로 퐁티는 그것은 너무 반사 행동 이론에 근거한 이야기이고 이것을 유기체 전체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말하자면 게슈탈트 이론과 같이 그러한 형태 전체에 대한 유기체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행동의 중추 영역과 국소화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전 이론은 국소화로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사가 이렇게 이 반사가 하나의 이 신경 회로만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선적인 설명만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를로 퐁티는 오히려 이러한 신경 기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이다. 말하자면 구심신경과 원심신경은 1대1로 서로 대응하고 있다. 오히려 여기에서 형태의 범주가 작용을 해서 이와 같은 그런 흐름을 형태의 범주가 작용을 해서 이와 같은 이 메트로놈을 들었을 때 이렇게 침샘이 이제 흘러나오는 그러한 행위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블로프가 또 실험을 계속했을 때 이제는 이 개가 메트로놈 음이 나오는데도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침은 흘리지 않고 계속 이 바닥을 발로 긁고 하는 이상한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개에 있어서 이제는 개가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반사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이제 이 형태의 범주에서 이제는 의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이제는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메트로놈을 울려주면 오히려 개가 바닥을 발로 긁고 하는 이러한 이상적인 행동이 나타나더라.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미작용에 의해서 이러한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형태의 범주에 있는 이 의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침이 흘리는 이런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체적인 것이 이렇게 행동을 유발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작용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작용이 거기에는 존재했었다. 오히려 조건반사 이론은 이러한 형태의 범주와 의미작용의 이 모습을 증명한 의미작용의 이러한 모습을 증명한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미작용이라는 선천적인 틀이 이 감각기관 내에는 존재한다. 그것을 형태의 범주라고 한다. 유기체마다 가진 고유의 혼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신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체의식이라는 얘기는 이제 지각의 현상학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용어 사용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메를로 퐁티의 이 행동의 구조는 이 지각 현상학에 있는 이 신체의식을 이렇게 생리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논증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이 후설 현상학에 의하면 정신과 의식과 감각, 육체 이것이 서로 상호 침투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정신이 의식 이면에 달라붙어서
의식과 정신이 결합해 있는 이것을 우리는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우리의 감각 이면에도 이러한 정신적 요소가 부착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 정신적 요소가 이렇게 행동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심지어는 의미작용까지 하고 있더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감정 이면에 어떤 선험적인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바로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메를리 퐁티의 발견은 사실은 아주 큰 하나의 이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메를리 퐁티는 이 감각 이면에 부착된 이 정신,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생활 세계를 얘기하고요. 실존주의 철학의 하나의 기반을 이렇게 해서 다지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